오늘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 간의 월드시리즈 1차전이 다저스 구장에서 열립니다. 다저스는 플레어티가, 양키스는 게럿 콜이 선발로 나섭니다. 내일 2차전도 다저스 구장에서 열립니다. 캐런베스 LA 시장은 월드시리즈로 인해 혼잡할 것을 예상하며 대중교통편을 늘리고 곳곳에 교통경찰 순찰 인력을 늘리면서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월드시리즈로 인해 다저스 구장 인근은 물론 다운타운과 한인타운 스포츠바 등에는 많은 인파가 합동 시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식업 등에도 깜짝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 주문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한인회장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로버트 한 LA 한인회 이사가 후보 등록 서류를 수령해 갔습니다. 후보 등록 서류는 오늘 오후 2시까지 배포됩니다. LA 한인회가 어제 경상남도 함영군과 MOU를 맺고 어제 푸드뱅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메넨데스 형제의 부모 살인 사건과 관련해 조지 게스콘 검사가 형량 재선고를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장 선거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A 노숙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현재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들 간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대장균 식중독 사망자와 환자 발생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식품회사 테일러 팜스가 공급한 양파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수층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서 거액의 상금을 내걸고 있는 일론 머스크 CEO가 연방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무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금 지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과 유세를 펼치고 중산층을 위한 감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 급증에 대해서 미국이 전 세계의 쓰레기 폐기장 같다고 말하면서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핵심 광물 공급망의 중국 의존을 줄이기 위해 처음으로 리튬 광산 개발을 허가했습니다. 극심한 치안 실패를 겪고 있는 카리브해 섬나라 하이티에서 갱단 기승으로 미국 대사관 인력이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북측은 파병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규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용업리로 알려진 한국의 개성파 배우 김수미 씨가 심정지 발생으로 사망했습니다. 향년 75세로 추모 물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8.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2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고 다저스. 네, 오늘 고 다저스 얘기를 엄청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뉴욕 양키즈와 LA 다저스 간의 월드시리즈 1차전 오늘 LA 다저 스테디움에서 5시 8분부터 시작됩니다. 다저스 노래 없잖아요. 근데 다저스 노래라는 노래도 나오고 여기저기 또 물건도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 LA에 다저스 모자, 다저스 티셔츠 안 입은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모두 다 그렇게 열광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회사는 아무도 안 입었는데 안 입은 데도 많죠. 네. 또 관심 전혀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다저스 월드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LA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월드 시리즈를 앞두고 어제 캐런베스 시장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해서 여러 가지 안전대책들을 내놨습니다. 로컬뉴스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25일 LA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월드 시리즈를 앞두고 캐런베스 LA 시장의 월드 시리즈를 보기 위해 LA로 몰리는 방문객들로 인해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최우선 조처로 LA시는 LA 시내 교통과 도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 담당자를 곳곳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LA 교통국은 주요 이벤트 인근 교차로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100명 이상의 화이트 글러브 교통 담당자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엔젤리노들은 트래픽을 감안해 행사 참석 시 혹은 근처 통행 시 여유 있게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또 교통국은 28명의 교통 엔지니어를 배치하고 주요 장소에서
효율적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다저스 스테디움 익스프레스 레인과 주행 차선 조정 등 특수 노선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실시간 교통 관리를 위해 자동화된 교통 시스템과 조정 센터를 오픈해 LA 전역 주요 교차로에서 혼잡 상황을 모니터링해 변화되는 교통 상황을 대응하고 신호등 타이밍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시정부는 앱 기반 기업과 협력해 대체 경로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메트로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LA 메트로는 25일과 26일 밤 A, B, D, E 라인에서 메트로를 연장 운영합니다. 다저스 스테디움 익스프레스는 개장 3시간 전에 출발하며 25일과 26일 밤에 버스를 추가 운영합니다.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출발하는 익스프레스 버스는 최소 5분에서 7분 간격으로 운영됩니다. 하버 게이트웨이에서 출발하는 익스프레스는 수요에 따라 2-30분 간격으로 운영됩니다. LA 국제공항은 월드 시리즈 1차전을 앞두고 평소보다 붐비는 경우를 대비할 계획입니다. 월드 시리즈 1, 2차전이 끝난 후 공항에서 출발하는 방문객을 위해 LAX 오더 나우를 이용해 조기 도착, 사전 주차 예약, 음식 주문 등 실용적인 팁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LA의 노숙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들 간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 공개된 USC 설문조사에 따르면 LA 카운티 내 세입자들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랜드 컨트롤을 확대하고 어포더블 하우징 건설이 늘리고 섹션 A 바우처 수혜폭을 늘리는 것에 대한 지지율이 주택 소유주보다 최소 14%포인트 이상 더 높았습니다. 반면 주택 소유주들은 노숙자촌 철거를 더 지지했습니다. 세입자들의 경우 71%가 자신의 동네에 어포더블 하우징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을 지지한다고 답한 반면 주택 소유자는 53%만이 이를 지지했습니다. 랜드 컨트롤이나 주택 바우처에 대한 지지율도 세입자들은 주택 소유주보다 15%에서 20%포인트 더 높게 지지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 간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반영합니다. 주택 소유주들은 부동산 가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저항하는 반면 세입자들은 렌트비 인하와 더 많은 어포더블 하우징 공급을 원합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은 인종이나 소득, 교육 수준의 차이보다는 주택 소유주인지 세입자인지에 따라 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재개발을 이유로 오랫동안 방치돼 왔던 LA 한인타운 지역 빈 건물에서 노숙자들의 실화 또는 방화로 추정되는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한인업주와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저녁 6시 54분경 한인타운 한복판인 올림픽과 크렌시아 교차로 남쪽 빈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이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대형 빌보드에 불이 옮겨 붙었고 바로 옆 주유소로 불이 번졌다면 자칫 큰 참사로 이어질 뻔했지만 긴급 출동한 이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진화 작업으로 다행히 43분 만에 불길은 잡혔습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 LA 한인타운 빈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기는 지난 7월 팔가와 호바티의 구 동일장 건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인타운 곳곳에서는 야심차게 추진되던 재개발 프로젝트들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며 공사가 중단되거나 착공이 연기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LA 뉴서울 호텔 안 상가에 입점한 명품 중고 매장 노블레스가 절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난 23일 새벽에 5인조 남성 용의자들이 침입해 물건을 훔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피해 상황은 어떻게 된 건지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5명의 남성 용의자들이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고 올림픽 경찰서가 사건을 수사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맥도날드 햄버거 대장균 식중독 사태 원인으로 햄버거에 사용된 양파가 지목되며 다른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들도 생양파 사용을 중단하는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맥도날드 관계자들은 자사 햄버거에서 검출된 대장균이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에 있는 식품회사 테일러 팜스가 공급한 생양파와 연관이 있다고 어제 밝힌 것입니다. 맥도날드 대변인은 문제의 생양파를 단일한 공급업체에서 납품받았고 단일한 시설에서 얇게 써는 가공과 포장 과정을 거쳐 각 지점에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0개 주에서 49명이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증세를 보여서 1명이 숨지고 10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들 가운데 인터뷰에 응한 모든 사람은 맥도날드의 쿼터 파운드 햄버거를 먹었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이에 맥도날드는 식중독이 발생한 10개 주 매장에서 쿼터 파운더를 메뉴에서 일시 제외하고 원인 규명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쿼터 파운드에 사용된 양파가 식중독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고 맥도날드는 얇게 썬 양파를 음식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른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들 역시 자사 음식에 생양파 사용을 제한하는 등 조치해 나섰습니다. 이들의 방에도 들어가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돈 있어서 안주 먹는 너만 잘났냐. 돈 없어서 깡술 먹는 나도 잘났다. 짠짠짠 젠틀맨이다. 언젠가부터는 이제 코믹한 모습 그리고 또 예능에서 밥해주는 어머니의 모습 이런 걸로 요새는 많이 알려져 있었죠. 일용 어머니 김수미 씨입니다. 전국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 한인들도 많이 사랑하는 김수미 씨. 연기부터 예능까지 여러 방면에서 큰 활약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던 국민 배우 김수미 씨가 향년 75세로 별세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런 죽음이어서 많은 연예계에서도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예계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고인을 추모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영원한 일용엄니 배우 김수미 씨가 향년 7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고혈당 쇼크로 추정됩니다. 1949년생인 김 씨는 지난 1971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습니다. 국민 드라마 전원일기에선 젊은 나이에도 노인인 일용엄니 역할을 소화하며 열연을 펼쳤고 마파도와 가문의 영광 시리즈 등 다양한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거침없는 입담, 뛰어난 요리 실력으로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한 것은 물론 지난 15년간 창작 뮤지컬 친정엄마 무대에 오르며 연기에 대한 애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공연 기간에는 제가 아주 굉장히 참 혼내져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요.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이런 감정도 좋아요, 저는. 하지만 지난 5월 병원에 입원하며 활동을 잠정 중단했고 지난달 홈쇼핑 방송에서도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며 건강 이상설이 제기돼 왔습니다. 유가족은 김 씨가 뮤지컬 출연료 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온라인에선 믿을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빈소에도 동료 연예인 등 조문객의 발걸음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엄니 하면서 오늘 약간 엄니가 또 한 번 돌아가셔갖고 허전합니다. 지금. 뭐 이것저것 그냥 오지랖이 넓어갖고 그냥 가만히 안 있어.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좋은 세상 가셔갖고 편안하게 잘 계십시오. 사랑합니다. 50년 넘게 웃음과 감동을 전한 고인의 발인은 오는 27일 엄수됩니다. 이후 장지인 서울 추모공원에서 영면에 들 예정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10월 25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도 남가주 지역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지역에 따라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집니다. 토요일은 내일은 짙은 구름이 몰려와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고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3도가량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도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전날보다 4, 5도가량 떨어져서 평년 기온을 밑돌기 시작합니다. 구름 낀 흐린 날씨 역시 계속되겠습니다. 일요일 밤부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곳에 따라 이슬비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중에는 이번 주와는 확연히 다른 계절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내내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70도 내외 머물러 보다 쌀쌀한 늦가을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와는 다른 옷차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1도, 54도, 벨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91도, 56도, 해안 지역은 70도, 57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4도, 낮 최고 기온은 75도 예상됩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메난데즈 형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어제 이 메난데즈 형제의 형량 재선고를 권고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스콘 검사장의 이 같은 행보가 바로 11월 5일 치러지는 검사장 선고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최근 새롭게 확보된 증거 그리고 메넨데스 형제가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라일과 에릭 메넨데스 형제에게 형량 재선고를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판사가 검사장의 의견에 동의하면 지난 1996년 부모인 호세와 키티 살해 제목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메넨데스 형제들의 형량은 단축돼 석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게스콘 검사장은 검찰에서 입수한 새 증거에 따르면 두 형제에게 살해당한 이들의 아버지인 호세 메넨데스가 어린 시절부터 아들 둘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형제들의 주장이 뒷받침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확보된 증거 중에는 에릭 메넨데스가 부모를 살해하기 전에 사촌에게 아버지에게 성적으로 학대당한 내용에 대해서 서술한 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1980년대 인기를 누린 푸에르토리코의 보이밴드 메누도의 멤버가 당시 레코드 회사의 대표였던 호세 메넨데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서명한 선원분도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형제들이 어린 나이에 긴 형을 살기 시작했고 사회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 조기 석방을 검토해 줄 것을 주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이들 형제에 대한 드라마를 출시해 히트를 치면서 메넨데스 형제 케이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고 소셜미디어에서 새로 나온 증거물을 참작해 이들 형제 사건을 재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습니다. 이들 형제의 형량을 단축하고 석방하는 최종 결정은 검사장이 아닌 판사의 몫이지만 검사장의 권고로 메넨데스 형제 변호인 측에 도움이 됩니다. 변호인 측은 두 형제들의 석방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넨데스 형제가 부모를 살해한 이 케이스는 당시 미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둘에게 살해된 호세 메넨데스는 쿠바에서 온 이민 1세로 레코드 회사와 할리우드에서 고위 임원을 하면서 부를 축적해 아메리칸 드림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와 아내가 아들 둘에게 잔혹하게 살해된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메넨데스 형제는 아버지에게 성적으로 학대를 당해 공포 속에 살아왔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때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십 년을 복역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를 둘러싸고 조지 게스콘 검사장이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인 사건을 통해 언론의 주목을 받으려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LA 평검사협회는 게스콘 검사장이 유명인 사건을 우선시하면서 전국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려는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보여줬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게스콘 검사장에 맞서는 네이선 호크만 후보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선거운동에서 패색이 짙은 검사장이 TV용 결정을 통해 헤드라인을 잡으려는 필사적인 정치적인 움직임인지 의문을 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한인회장 선거 이제 시작이 됐죠. 후보 등록 서류 오늘까지 배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한인회장 선거에 나설 분들은 후보 등록 서류를 받아가야 됩니다. 어제 로버트 한 LA 한인회 이사가 후보 등록 서류를 가장 먼저 받아갔습니다. 이외 타운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합니다. 37대 LA 한인회장을 뽑는 한인회장 선거에 로버트 한 LA 한인회 이사가 후보 등록 서류를 받아갔습니다. 로버트 한 LA 한인회 이사는 32대 LA 한인회장을 역임했던 제임스 한 전 회장의 아들로
LA시 커미셔너로 활동한 바 있는 변호사입니다. LA 한인회 선관위 측은 회장 후보 등록 이틀째인 24일 로버트한 한인회 이사가 후보 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픽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LA 한인회장 선거 후보 등록 서류를 픽업한 인물은 로버트한 한인회 이사가 유일합니다. 후보 등록 서류 배부는 25일이 마지막입니다. 24일 LA 한인회가 경상남도 함양군과 MOU를 맺고 이날 한인회관에서 K힐링 함양군과 함께 푸드뱅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LA 한인회관에서 이날 진행된 푸드뱅크 행사에서 200여 명의 한인들은 쌀, 라면, 김 등을 비롯한 푸드뱅크가 제공하는 식료품 외에도 산삼 제품, 주겸치약, 건강차까지 함께 받았는데 이들 제품은 함양군 페이스샵 K힐링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경상남도 함양군의 진병영 군수가 직접 참석해 푸드뱅크에서 제공되는 식품들을 한인들에게 직접 배포했습니다. 진병영 군수는 한인회에서 푸드뱅크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푸드뱅크 행사에 참여했다며 이날 한인들에게 우수한 함양의 제품을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2016년부터 농특산물을 수출해 오면서 우리 한인협회와 오늘 MOU를 하고 우리 교민 여러분들께 나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저희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 함양 제품을 우리 교민들에게 나눔 행사로 또 한 가지 더 많은 발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힐링 남궁충 총괄본부장은 오는 주말에도 K힐링에서 함양군이 우수한 제품들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요. 요번 행사가 시작이고요. 앞으로 더 행사를 많이 준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한인회랑도 이 행사를 준비할 때 지자체 최초로 지금 이런 행사를 준비해 주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최대한도로 많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연방주택청 승인 상담기관 중 하나인 샬롬센터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을 위해서 최대 $3,000까지 연체된 모기지 페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샬롬센터에서 제공하는 $3,000를 통해 연체된 모기지 페이먼을 갚고 재정적 어려움에서 회복됐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의 기준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 감소 또는 생활비용 증가입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모기지를 최소 2차례 이상 미납했거나 가구 수입이 해당 카운티 중간소득의 1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이어지고 모든 신청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만약 재정적 어려움으로 주택 차업의 위기에 처했다면 이 샬롬 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213-380-3700 213-380-3700번입니다. PCB뱅크가 올해 3분기에 월가 전망을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PCB뱅크의 지주사 PCB뱅크업은 실적 공시를 통해 올 3분기 순이익이 $781만 달러로 전분기 $628만 달러 대비 24.4%, 전년 동기에 $702만 달러 대비 11.3%가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1분기부터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878만 달러로 전년 동기 $2,480만 달러 대비 24.3%가 감소했습니다. 은행은 자산과 예금, 대출 등 주요 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두 자릿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오픈뱅크의 올해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달성했습니다. 오픈뱅크의 지회사인 OP뱅크업은 어제 공시한 실적 자료에서 올해 3분기 $544만 달러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전분기 $544만 달러 순이익과 같지만 전년 동기 $512만 달러에 비해서는 9.1% 증가한 것입니다. 이 같은 주당 순이익은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전망치였던 주당 32센트를 4센트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은행은 자산과 예금, 대출 등 핵심 부문에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성장세를 달성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국 지지율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의 박빙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브스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X가 21일과 22일 이틀간 전국 투표 의향 유권자 1244명을 상대로 실시해 공개한 대선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대 49%로 해리스 부통령이 앞섰습니다. 이 기관의 지난달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4%포인트 차로 앞섰는데 한 달 사이에 역전된 것입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투표 의향자 12%는 여전히 누구를 찍을지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소폭 앞서고 경합주에서는 동률 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폭 우위를 보이는 상황이 한동안 이어졌지만 최근에 나온 전국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진 두드러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국 유권자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박빙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를 결정하는 경합주에서 박빙 우위를 보인다는 여론조사와 선거 분석 전망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던 전국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진한 것입니다. 다만 경합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여전히 오차 범위 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도 나오면서 승패를 전망하기 정말 어려운 초박빙 판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일을 열 하루 앞둔 오늘 텍사스주에서 동시에 선거운동을 합니다. 텍사스는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는 아니지만 두 후보에게는 각자의 가장 유리한 쟁점을 부각하기에 적절한 장소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낙태를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텍사스에서 낙태권을 옹호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멕시코와 가까운 이곳에서 불법 이민 문제를 부각할 예정입니다. 팝스타 비욘세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유세장에 처음으로 나와 선거운동을 지원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비욘세가 오늘 25일 텍사스 휴스턴에 열리는 이 해리스 부통령 유세에 어머니와 함께 출연하기로 했다고 전한 것입니다. 앞서 비욘세는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뒤 선거 캠프에서 자신의 노래 프리덤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리스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거나 지원 활동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욘세는 대선일까지 불과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자신의 고향인 텍사스 휴스턴에서 오늘 해리스 유세를 지원하면서 막바지 유권자들의 지지와 투표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욘세는 과거 2016년 대선 직전에도 당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유세장에도 나와 공연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보수층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거액의 상금을 내걸었던 일론 머스크 CEO가 연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연방법무부 경고에도 상금 지급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주 출신 등록 유권자 2명에게 각각 100만 달러의 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유권자 등록을 이유로 돈이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또 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 2년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비밀리에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앞세워서 국제 정치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머스크가 푸틴 대통령과 비밀 대화를 했다면 미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미국과 유럽, 러시아의 전현직 관리들을 이용해 머스크와 푸틴 대통령이 2022년 말부터 정기적으로 소통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사업과 사적인 분야는 물론이고 국제 정치 문제까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머스크와 푸틴이 장기간 소통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AMPC의 최종 가이던스가 발표됐습니다.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AMPC 집행과 관련한 가이던스를 내놨고 시행은 12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산업부는 기본적으로 최종 가이던스가 잠정 가이던스 내용을 유지했지만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 공제 요건 충족이 다소 쉬워져 세액 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전극 활물질 같은 배터리 소재와 핵심 광물의 경우 최종 가이던스의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 비용 계산에 포함돼 한국산 배터리 소재 기업에도 혜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핵심 광물 공급망의 중국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처음으로 미국에 있는 리튬 광산 개발을 허가했습니다. 미 내무부는 호주의 리튬 채굴업체인 아이오니어가 네바다주에서 추진하는 리튬 채굴 사업에 대해 연방 허가를 발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이오니어는 2025년 광산 건설을 시작해서 2028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니어는 광산에서 연간 전기차 37만 대에 필요한 리튬을 20년 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리튬은 포드 자동차와 토요타 자동차에 공급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허가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원료 리튬 같은 핵심 광물을 중국에 의존하는 대신 자립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뇨병, 비만 체외제로 널리 쓰이는 세마글루티드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최대 70%까지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협회 학술지 알츠하이머병과 치매에서 세마글루티드와 다른 치료제 7가지를 복용한 당뇨병 환자 100만여 명의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3년간 추적 관찰해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마글루티드, 오젬픽, 리벌서스, 위고비의 활성 성분입니다. 지금 오젬픽, 리벌서스, 위고비 쓰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여기 약성분입니다. 연구팀은 이런 효과는 환자의 비만 상태나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며 이 결과는 세마글루티드가 당뇨병 환자의 알츠하이머병 발병과 진행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잠재적인 임상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볼티모어 항구의 대형 교량 프랜시스크 스캇키 브리지에 부딪혀서 붕괴를 초래한 싱가포르 선박의 선주와 운영업체가 연방 법무부에 1억 2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대형 컨테이너 선박 달리를 소유하고 운영한 싱가포르 법인 그레이스 오션과 시너지 마린은 연방 법무부가 교량 붕괴 후 잔해 청소 등에 든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합의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달 법무부는 두 회사를 상대로 교량 붕괴 사고 대응과 잔해 정리로 발생한 비용 1억 달러 이상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번에 합의한 금액에는 무너진 교량의 재건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교량 재건에는 약 2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이것은 다리의 건설 운영 주체인 메릴랜드 주정부가 별도로 두 회사에 청구한 상태입니다. 메릴랜드주는 2028년 가을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교량 재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모인 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인플레와 기준금리 등 경제 문제보다 트럼프 복귀 가능성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폐막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최대 화제는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였습니다. 이틀간의 회의 기간에 진행된 비공개 일정뿐 아니라 다양한 부대 행사에서도 참석자들은 미국 대선의 동향에 대해 촉각을 세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주최한 만찬에서는 역대 미국 대선에서 쪽집게 분석가로 유명한 통계학자 네이트 실버가 기조 연설을 담당했고 트럼프 행정부 때 국무장관을 맡았던 마이크 폼페이오가 초대되기도 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세미나에서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는 필연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미르 함자 아지잔 말레이시아 재무장관은 모든 참석자가 미국 대선 얘기를 하면서 숨을 죽인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국의 대선 결과가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20% 관세를,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상태입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안보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조시 립스키 국제경제센터 국장은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며 현재 각국의 경제 수장들에게 가장 큰 불확실성은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낮추면서 동시에 성장세를 이어가는 이른바 노랜딩, 무착륙 전망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미시간 대학의 10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70.5로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미시간 대학이 잠시 전에 밝혔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금리 인하 등의 여파로 대출이나 할부 금융 등을 필요로 하는 내구재 구매 여건이 완만하게 개선된 것이 소비자 심리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오늘 말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시겠죠? 월드시리즈 5시 8분부터 시작됩니다. 매번 똑같아요. 근데 정규 시즌에도 물론 5만 명 이상의 다저스 구장을 찾습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5만 6천 명 정도가 다저스 구장에 모이겠죠. 그래도 많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이유 있습니다. 인근에서 같이 보는 행사도 다운타운에서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안표 판매상들도 있고 또 일찍 가기 때문에 원래 다저스 구장 정규 시즌에 가보면 경기가 7시에 시작인데 7시에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한 3회쯤에 들어왔다가 7회쯤에 나갑니다. 먹을 거 먹고 맥주 한잔씩도 먹고. 월드 시리즈는 달라요. 일찍 와서 늦게 갑니다. 오늘 다운타운 가실 분들, LA 다저 스테디움 지나가실 분들 꼭 시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시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저 선수들 오늘 왼쪽 팔에 보면 패치가 하나 새로 붙었죠. 어제 월드 시리즈 용 유니폼을 만들어 놨다가 모두 다 회수해서 어제 패치를 하나씩 붙였습니다. 34번. 그리고 그 위에는 페르난도라고 이름이 적혀있는 패치를 왼쪽 팔에 붙였습니다. 페르난도 발렌수엘라가 지난 화요일에 사망했죠. 그를 기리면서 이 패치를 붙였는데 다저스 선수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로 똘똘 뭉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5시 8분에 경기 시작되고 팍스 11번 채널 11번 팍스 채널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LA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월드시리즈에서 오타니 쇼헤이가 투수로 등판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뉴욕 양키즈와 월드시리즈를 하루 앞둔 어제 이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오타니가 투수로 등판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지난해 9월 팔꿈치 수술을 받은 오타니는 올 시즌 지명 타자로만 출전해서 50홈런 50도루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다저스의 마운드 시장이 여의치 않자 가을 야구에서 오타니가 혹시 투수로 등판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저스 구단이 내부적으로 오타니의 올 시즌 등판에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 데 이어서 로버츠 감독 역시 어제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입니다. 오타니도 역시 통역을 통해서 포스트 시즌에 던지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며 감독과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LA 곳곳이 온통 다저스 물결이에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